자, 안녕하십니까. 이행래입니다. 자, 2027년 대비 1, 2월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매주 수요일은, 해석학, 그 다음에 해석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대략 4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수학이 2주 반 정도,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이 1주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8주간 수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정수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약 3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헌대가 아니라 이게 현대대수학, 이게 약 5주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8주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18일 날은 이제 그 휴강인데, 휴강 날짜는 좀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실해석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 두 문항 8점 정도가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세 문항 10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의 문제는 본다면 두 문항의 8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학에서 주로 얘기가 우리가 보는 것들은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핵심 내용이 이제 극한의 문제가 돼요. 극한의 문제가 되는데, 이 극한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실수계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수계의 문제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수열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극한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제 수열이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게 될 거고, 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급수 문제를 수열과 이렇게 연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수업의 방식을 이 급수는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한 연속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속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연속 함수의 성질이라든지 또는 보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논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도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제시될 수 있는데, 미분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최대 최소의 개념이 돼서 이 미분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제 응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다 다루겠지만 평균값의 정리라든지 또는 다복수의 정리라든지 하는 형태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또는 루피탈의 법칙이라든지 이와 같은 응용의 문제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분과 연속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돼서 그림상으로는 예쁘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적분 가능성의 문제를 논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적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논의해 줄 수 있는 것은 초창기의 문제는 적분 가능성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적분 가능성에 여기에서 이상 적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논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해석학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가 주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뭐래든 간에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에 관계없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연속과 미분 가능성과 적분 가능성의 극한이라는 개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기초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 문제가 두 문항 내지 세 문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두 문항이 나왔다라고 했죠. 그렇게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이 전체 문제들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별로 본다면 수열, 연속, 미분, 적분. 주제로 본다면 4개 주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의 문제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수열의 문제가 연속과 관련되어 있거나 수열의 문제가 미분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거나 수열의 문제가 적분과 관련되어 있거나 수열의 문제가 급수와 관련되어 있거나 하는 형태가 콜라보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문제로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얘네들은 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수계 문제입니다. 실수계 문제인데 이것의 문제를 수의 문제를 함수의 문제로 생각해 보는 문제들을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수의 문제를 함수의 문제로.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수열의 문제를 함수열의 문제, 그 다음에 급수의 문제를 함수랑 급수의 문제로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 각각의 함수가 가지고 있었던 성질이 함수열에서는 성질이 보존되는가? 각각의 함수가 가지고 있던 성질들이 함수랑 급수에서 보존되고 있는가? 그러면 특별한 조건 없이 보존되는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보존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균등 수렴성, 그 다음에 보존성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매년 문항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매년 나오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매년 문제가 적게 나오는 해는 한 문항, 많게 나오는 해는 두 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것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들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의 문제가 연속과 연결됐을 때 연속의 보존성의 문제, 미분 가능성의 보존성의 문제, 적분 가능성의 보존성의 문제, 또는 적분 값을 구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룰 때 시험 문제 틀은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시험 문제 틀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적인 변화로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수열,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 이상 적분과 이것의 미분의 응용,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객관식일 때는 2009년에서 2013년 객관식 시대에서는 문항수가 6문항에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6문항 안에서 말 잘못해서 4문항 정도, 4문항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4문항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많으면 12개 문제까지 파생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하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봤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면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는 2014년도에서 2020년 정도 사이까지는 통상적으로 3문항에 10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3문항이 10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1문항, 여기에서 3문항, 그럼 4문항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1문항이 아까 말한 3문항과 조인트가 되는 형태로 본다면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물어보는 형식의 출제가 됐다면 최근 4, 5년 사이에는 2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문항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럼 2문항에서는 뭐가 물어봅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4개 중에 2개를 물어보고 또 하나의 경우는 2개가 조인트가 돼서 하나의 문제를 낸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출제하시는 분과 실제 시험장에 있는 분과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데 임용시험은 단편적인 질문에서 종합적인 질문으로 내용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에서 봤던 기존의 책에서 봤던 내용들보다는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고 출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뭐 얘네들을 단편적으로 물어본 것과 연계시켜서 물어본 것에 난이도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약간의 괴리감이 이렇게 이제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이제 10점짜리, 아니 8점짜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이것에 아까 이제 이 8점이라고 봤다면 2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 2점이 안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형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복소함수론이라든지 위상수학이라든지 확률과 통계라든지 이런 과목이 여기서 제시되는 과목들과 연계시켜서 내용적으로는 복수함수론 문제인데 실제 구성은 실해석학과 복수함수론이 연계되는 문제, 위상수학과 실해석학이 연계되는 문제. 예를 든다면 위상에서도 코시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시열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는 형식이 나왔는데 위상에서 코시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흐름상으로 본다면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한 2, 3%도 안 돼요.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렇게 비중이 작은 경우는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올해 이제 그것과 연계돼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실해석학과 위상수학의 콜라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럼 1, 2월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고 하는 형태로 본다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콜라보의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한 이 과목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콜라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목표로 삼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될 내용들 중인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임용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내용 정리 등은 동일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 교육은 이 내용에 대한 증명을 중요시 여겨요. 임용에서도 증명이라는 것이 출제되기는 하지만 증명이라는 것이 다수 출제가 되지만 이 내용이 얘네들은 관련된 이론을 단편적으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증명을 물어보긴 하지만 임용에서는 정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해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가 강의를 할 때 증명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증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증명의 목적이 있다면 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우리가 말하는 증명은 이 명제가 정리가 참임을 밝히는데 포커스를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증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되고 내 입장에서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증명을 할 때는 문제 해결에 아이디어가 출중하냐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비 4학년들이죠. 4학년에 이제 올라가시는 분이나 또는 대학을 막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공부하는데 약간의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전체 내용으로는 세 번째지만 이 내용에서 본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대학은 강의하신 교수님이 강의하신 범위 안에서 직접 시험 문제를 강의도 하시고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그것에 대한 채점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그것을 강의하셨던 교수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야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시야 중에서 일부만 강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철학에 의해서. 그런데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하신 분한테 배운 분들보다 안 배운 분이 한 50배, 100배 이렇게 더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채점에 대한 기준은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조했던 형식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A라는 방법만을 강조를 했다. 대학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임용에서는 A라는 방법을 썼던 B라는 방법을 썼던 C라는 방법을 썼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돼요. 그리고 대학마다 커리큘럼도 다르고 대학마다 배우는 교재도 다르고 그 교수님의 철학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A라는 학교에서 이거는 대학원에서 배울 석사 과정의 이론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B라는 대학에서는 그것을 학부 과정에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학원의 이론이니까 쓰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문제를 푸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실 때, 이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이것의 증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명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제들 또는 정리 또는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잘 이루어져 있게 되면 그럼 뒤에 가서 수열, 연속, 미분, 적분, 함수열의 문제가 어떻게 연계시켜서 나오든 간에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초반에는 단편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지만 나중에는 하면서 같이 이제 콜라보하는 형태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내용은, 요거는 이제 임용의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한 번 공부했더니 이해가 됐더라. 참 행복하겠죠. 한 번만 공부했더니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대학 교육은 한 번 봤더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귀결되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어디에서 이렇게 쓰이지? 책에서 나왔는데 이해를 잘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요 영역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이용되는 거구나. 적분 가능성과 연계를 됐더니 이렇게 이용되는 것은 책의 후반부에 가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실 때 내가 이 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것보다
이것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단편적인 내용으로, 이제 나중 가서는 종합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단편적인 의미들을 잘 이해하는 데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에 뭐 너무 하드하게 나는 의미를 완벽하게 다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공부는 깊이도 중요하지만 넓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박 겉핥기 공부도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깊이 있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1, 2월에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깊은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넓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서 너무 깊게까지는 1, 2월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진도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먼저 오늘 수업할 핵심적인 내용이 수열의 문제인데요. 수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결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찾아내 나가는 과정이에요. 결과값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해석학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잘 나타났듯이 이건 이제 분석적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과로부터 어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과정을 분석하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값을 구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수렴성을 판정하는 판정법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값도 시험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보다는 이것이 극한값에 대한 존재성, 극한값의 존재성을 판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정의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 정의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주로 배웠던 방법이 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입실론 N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코시열의 문제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시열을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축소에 대한 축소열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또 필충 조건 중에 하나가 부분 수열의 문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로 상극한, 하극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것은 요 빨간색을, 코시열을 이용한 이 방법이 조금 더 주어지는 거고, 이 두 개의 방법은 수렴함을 판정하는 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발산할 때 이제 보통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필충 조건은 아니지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단조수열의 문제죠. 단조수열의 문제, 시험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모델 중에 하나가 단조수열의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수열의 문제냐면 급수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필충 조건은 아니지만 급수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물론 필충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것들을 연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의 문제가
함수의 연속과 이용을 해서 극한값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판정하는데 함수의 연속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로 활용되는 것들이 단주 수열과 포시열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하면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수열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게 더 좋겠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을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는 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능 예상 문제집, 수능 문제보다 더 좋은 모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이론적 배경의 문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얘기를 하기 위한 수책의 문제가 있는데, 이 실수계라는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실수계는 내가 말하는 것과 고등학교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실수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적 체계, 즉 체론의 문제죠. 체 구조를 지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비성 구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실수계다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얘기하고, 그 실수계를 만족하고 있을 때 그 집합의 구성원을 실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리적 방법에 의해서 그 실수를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실수계를 얘기하는 것에 대한 관점은 이제 브루바키에 대한 내용으로 더 접근해 나가는데, 브루바키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체에 대한 구조,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세 번째 고등학교는 아까 내가 완비성 공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브루바키는 세 번째 주장을 위상적 구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위상적 구조란 뭡니까? 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면 두 점 사이의 원근 관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거리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보면 일단 정수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수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순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위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모두 다 이룩하고 있는 건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만이 이러한 논리를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실수계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책에서는 이 실수계 문제를 강조하는 책들도 있고 실수계를 그냥 가볍게 처리하는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실수에서는 수열,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에 포커스를 준다면 얘네들은 베이스적 사고가 돼서 강조를 이제 덜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객관식 또는 객관식이 나오기 이전의 문제에서는 이 실수계 문제가 문항수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곤 했었는데, 최근의 문제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틀로 우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해석학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완비성, 실수의 완비성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실수에서 어떤 실수값 A가 0이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0의 의미는 과목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수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A는 덧셈의 항등원으로서 0이라는 개념이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우리는 여기서는 실수는 주로 거리 개념을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그것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거, 어떤 양수보다도 적은 값은 0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A가 0이라는 것을 검증할 때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습니까? 라는 것도 말대로 모든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A-B의 절대값이 A 입실론보다 작으면 A와 B는 같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이 실무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일 때 이런 거 꼭 체크해야 돼요.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A가 존재하면 우리는 집합 X를 위로 6개인 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점 실수 A를 X의 상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계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초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상계가 있으면 A가 X의 상계라는 말의 뜻은 모든 X에 대해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이때 A를 우리는 X의 상계다. 그러면 이런 것이 존재하면 분명한 것은 그러면 A 플러스 1도 A 플러스 2도 이런 것 등등은 전부 다 X의 무엇이 됩니까? 상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계는 유일하지 않아요. 그럼 상계는 이제 유일하지 않을 때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를 우리는 최소 상계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는 상한이라는 말로 씁니다. 즉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잘못 썼습니다. 최소 상계를 이제 수비라는 말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베타가 X의 상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를 우리는 상한이다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로 표현할 때가 곤란해서 이것의 뜻은 이거예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여기다 표현한다면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X의 상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X의 상계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이 말을 다시 빌려와서 쓰면 이런 거죠. 적당한 X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주냐면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X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준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이러한 X가 존재하면 우리는 알파를 X의 상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형태로 더 많이 강조가 돼서 그러면 당연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것은 얘가 알파 플러스 무엇보다 적고 입실론보다 적죠? 그래서 요 말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알파가 무엇보다 적다?
입실론보다 적다란 뜻으로 더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한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쓰여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 중에 그럼 x가 위로 유계가 아닐 때 그러면 상한은 플러스 무한대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집합의 상한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논리를 얘기할 때 전부 다 x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에서 논의를 했죠. 그렇다면 공집합의 상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집합 속에 있는 어떤 공집합 이외의 어떤 원소도 공집합의 상계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때 공집합의 상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요 내용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실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지는 않는데 이것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실수계를 넘어선 곳, 그래서 이제 실수계를 넘어선 곳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위상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R샵이라고 해서 실수에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섞어놓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논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표현들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위로 유계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래로 유계로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면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여기 A자가 아니라 B자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B가 존재하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B가 존재하면 X를 아래로 유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점 B를 X의 하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B-1은 B-2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때 하계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계가 유일하지 않았듯이 하계가 존재하면 하계도 유일하지 않습니다. 무수히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계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그 하계들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것을 우리는 하한이다라고 해서 인피멈이라는 뜻인데 이때 인프 x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얘네들은 하계들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의미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입실론은 하계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합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극한적 사고로 넘어갔을 때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뜻으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거와 얘네들을 결합시켜주면 x-베타가 x-베타의 절대값이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 얘기들도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집합 중에서 아래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위로 유계인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집합을 유계인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문제를 다루어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불편하기 때문에 유계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적당한 양의 실수가 존재를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m이 존재하면 우리는 x를 유계인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유계가 되면 당연히 x는 아래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위로 유계가 되기 때문에 인프와 숲, 하한과 상한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유계라는 말이 나오면 요 조건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상한, 하한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거나 실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전부 다 논의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에서 보시면 A는 6개인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이 무한대적 간접으로 가면 0으로 가니까 1이 되겠죠? 1이면 0이 돼서 얘네들은 임의의 x에 대해서 x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하하는 0이고 a의 상하는 1이다. 그 다음에 b를 주어지면 구간으로 주어지면 0은 하한이고 1은 상한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문구에서 인프 A는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숲 A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상한과 하한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일 수도 있고 원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상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완비성 공리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아래 거는 정리가 되는데 뭐 이 줄을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위로 6개이면 반드시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뜻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래로 6개이면 반드시 하한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위로 6개이면 상한이 존재하고 아래로 6개이면 하한이 존재한다. 이것을 완비성 공리라는 말로 씁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도 앞에서 말했듯이 너무 증명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일반적으로 이 따름 정리를 보통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순서 집합일 때 X가 정렬 집합이다. 그럼 정렬 집합의 정의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A의 최소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정렬 집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정렬성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싶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자주 이건 뭐 해석학뿐만이 아니라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활용되는 이론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렬성을 이용을 할 때 최소원 알파라는 말보다 더 강조되는 이론이 있어요. 뭐가 더 강조된다? 공집합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렬 집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렬 집합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자연수 집합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수 전체 집합 얘기를 할 때 얘는 정렬 집합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수의 정렬성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 물론 정수는 정렬 집합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3 이하인 정수들의 모임, 그럼 최소원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수는 정렬 집합이 아닌데 요즘은 뭐 -5 이상인 정수들의 집합
그러면 당연히 최소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수에서만 논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서 요즘은 뭐 자연수의 정렬성보다는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연수가 정렬집합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집합을 논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체킹이 돼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면 보통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들은 최소원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임의의 x라는 말이 주어지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 표현들을 꼭 잘 공부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요 임의의 x가 주어졌을 때, 이때 요 이후, 그러니까 얘는 실수 중에서 x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든 간에, 그러면 요 이후의 x는 이후의 x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막 변수처럼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x는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를 임의로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실수 x보다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뜻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을 곡해서 모든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실수를 선택했든 간에 그 수보다 더 큰 자연수는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이제 지루한 얘기인데 증명과 조금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나온 김에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증명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증명법에 이름을 붙인 건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적 기준이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고, 직접, 간접, 수학적 귀납법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눔의 방식의 차이죠. 그래서 직접 증명법은 이제 우리가 뭐 3단 논법과 같이 이제 연역적 방법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접 증명법은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직접 증명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간접 증명법을 일명 모순법이라고 하는데, 간접 증명법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류법, 대우법, 분할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분할법도 신론에서 이제 분할법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된 거고, 뭐 또 책에 따라서 이것을 소진법 또는 제거법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할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 결론이 유한적인 거예요. 결론이 유한적일 때, 그러면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너밖에 될 수 없어,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분할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분할시켰다 그래서 분할법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진시켰다 그래서 소진법이라고도 하고, 얘네들을 제거시켰다 그래서 제거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이름 붙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유법과 규류법은 일명 이제 우리가 P면 Q다라는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둘의 공통점은 Q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Q가 아니라고 했더니 P도 아니야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법이죠. 이거 잘못 표현했습니다. Q가 아니더니 P가 아니라는 것을 대우법이라고 하는 거고, 규律법은 Q가 아니야라고 결론을 둘 다 부정하는 거죠. 결론을 부정하는데 기존의 명제에다가 기존의 명제 그 다음에 P라는 조건 이것에 의해서 Q가 아니야가 잘못됐어. 이게 모순인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P명 Q다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규律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일명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 방법을 일명 그냥 큰 그림으로 모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거 증명하려다가 뜬금없이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는 일명 이것을 증명할 때 왜 그러냐면 이 X가 얼마만큼 존재하냐면 비가산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그 X를 하나를 찾을 때마다 그거보다 더 큰 자연수는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아무리 증명해보면 유한적 사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증명하기가 되게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증명을 하는 건데 간접 증명을 할 때 이것을 부정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을 X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얘는 such that. 그 다음에 존재한다가 exist.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such that의 부정은 이런 게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정하자.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 거죠. 이것을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말의 문장은 모든 자연수보다 더 큰 실수 X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거니까 이 말은 X는 무슨 집합이라는 거예요? 위로 6개인 집합이라는 얘기죠. X가 위로 6개인 집합이니까 무엇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자연수에 상한 알파라고 쓸까요? 자연수에 상한 알파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증명해서 필요에 따라서 약간 바뀔 겁니다만, 그러면 이제 얘가 상한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말을 썼잖아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n의 상한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죠. 상한이 아니라는 말을 썼으니까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요게 되니까 특별한 입실론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알파 마이너스 1은 n의 상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이 존재해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 말을 내가 아까 강의할 때 어떤 뜻으로 표현했습니까? 상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쓸 때 이 표현을 썼던 거 기억나죠? 지금 이 표현으로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밤색으로 쓴 거를요. 그래서 저런 얘기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게 자연수란 게 아니라 여기서는 X가 여기서는 자연수인 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논의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실제 답안제는 요거 안 씁니다. 요 안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A라는 집합을 자연수들의 모임인데 무엇이 되냐면 얘가 이런 관계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관계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A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M이라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고요. 얘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정렬성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최소원 M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지울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가 돼요? 그러면은 알파는 n 플러스 1보다 적단데, 그렇죠? 그런데 n 플러스 1 때 적단데 n 플러스 1은 뭐예요? 자연수죠? 자연수라는 말은 알파보다 더 큰 자연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상한이라는 것은 상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이 문장 안에 알파는 n의 상계가 아니란 뜻이 되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순이 나오게 됐는데 왜 이런 모순이 나왔지라고 봤더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요. 논리적인 모순이 없이 썼는데 결과가 잘못 나왔다는 얘기는 최초의 가정 자체가 뭐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말은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자연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등호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뜻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완비성 공리예요. 이게 이제 완비성 공리인데 내가 이거를 증명한 것은 이제 여기에 절차들이에요. 꼭 필요한 말들을 여기에다가 시험 볼 때 출제위원들은 이런 것들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뒷얘기로 이제 계속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X가 양수예요. 그러면 X가 양수고 X가 양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도 실수죠. 그래서 얘보다 더 큰 자연수 n이 존재하니까 y는 이렇게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번에는 이 문제는 이제 뭐로 볼 수 있냐면 X가 주어지면 X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X가 주어지게 되면 이 문구 안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양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Y를 1로 얘를 X를 양수로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Y를 1로 놓게 되면 X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양수란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쓸 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문제를 풀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2의 n승분의 1이 이것인 양의 실수 n이 존재합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n분의 1인데 왜 2의 n승분의 1이라고 썼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로그라든지 이렇게 해서 양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n분의 1의 모양에 너무 초점을 두시지 말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 모양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아르키메데스가 주장하는 바예요. 이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명이 안 되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 13이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이 그 증명 테크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말로 더 많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임의의 x, y에 대해서 x와 y의 관계가 이것이면 이것인 유리수 R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요소가 돼서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합니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무리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장을 다룰 때 유리수, 무리수를 얼마든지 이제 해서 조밀성을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유리수로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도 되고 필요하다면 두 수 사이의 관계를 무리수로만 표현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표현되고 이게 이제 위상에서 말하는 조밀성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증명 테크닉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면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x가 이것이면 y-x가 무엇보다 큽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여기에서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꼭 요 말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이것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x가 양수인 경우, x가 0인 경우, x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됐을 때 nx도 무엇이에요?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nx보다 더 큰 m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다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런 정수들의 모임이라고 놓으면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놓으면 이런 m이 적어도 이게 m자 쓰기 싫으면 다른 문자를 써도 됩니다. 이러한 m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인 m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집합이 되는 거냐면 정리에 의해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정수 또는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A의
최소원이 존재한다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A의 최소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소원을 뭐라고 놓자. 이제 이런 표현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쓰고 한 번에 붙여서 쓰죠. 그래서 A의 최소원 M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나중에 이 M과 이 M이 동일하지 않은데 같이 쓰니까 뭐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문자를 뭐 달리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조금 표현이 불편해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존재해요. 그럼 최소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 말 속에 n-1은 어디에 안 들어가요? A에 안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A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 되니까 n-1은 nx보다 적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 말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란색을 답안지에 쓰기에는 불편하니까 여기에다가 요즘 내용들은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와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M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구 안에 의해서 M이 nx 플러스 1보다 작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M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습니까? nx보다 크다고 그랬고 nxy는 여기에서 nx 플러스 1은 무엇보다 적었어요? ny보다 적은데 여기에서 n은 자연수이고 얘는 체이고 얘는 0이 아니니까 이것에 역수가 존재하는 거고 양수니까 부등식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표현으로 이제 갑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가면 우린 사이라는 말을 못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편하니까 나중에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그럼 여기서도 요거 등호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에는 증명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거 이때 n분의 m은 뭐가 돼요? 유리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x와 y 사이에는 유리수 r이 존재합니다. n분의 m이 존재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 x가 0일 때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아르키메데스에 의해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y보다 작은 n분의 1인 유리수가 정수가 존재합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경우는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인 경우, y가 0인 경우, y가 음수인 경우로 이렇게 다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얘가 되면 이런 뜻이 되니까 얘 유리수가 존재를 해서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한 이 케이스에 의해서 0보다 얘가 큰 거니까 이런 관계가 돼서 이런 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것도 유리수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다란 뜻이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1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증명은 케이스 1만 증명하면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증명할 때 내가 이제 뭐 요거를 증명할 때 그냥 0이라고 썼지만 또 조금 전에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x와 y가 이것이면 무슨 얘기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물론 유리수고, 근데 0은 아닌 거고, 그러면은 이 말은 x는 r 곱하기 루트 2 y가 되는데 r이 0이 아니니까 얘는 뭐가 돼요?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합니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 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임의의 실수가 이렇게 있다. 임의의 실수가 있다. 누군가가 x1, x2라고 이렇게 해보죠. 그럼 x1, x1이라고 여기를 임의로 잡아보죠. 그러면은 여기 사이의 반, 2분의 x 플러스 x1 사이에는 여기에는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뭐 R2라고 놓읍시다. 얘를 뭐 R1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또 얘를 잡아주면 얘와 얘 사이에 또 반으로 나눠서 R3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말을 해주냐면 실수가 존재하면 유리수열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극한적으로 어디로 수렴하는? X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이 존재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말 대신에 무리수를 넣어주면 X로 수렴하는 무리수열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조밀성의 원리는 임의의 실수 X가 주어지면 이 X로 수렴하는 유리수열과 무리수열이 존재합니다라는 문구로 바꾸어서 이 명제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 유리수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기도 했고, 필요에 따라서 얘를 무리수라는 말로 쓰기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수는 2를 제외하고는 자연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고, 정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는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이 논리에 의해서 직전자와 직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두 수를 비교해 줄 수는 있지만, 요 바로 앞에 있는 수는 유리수는 뭘까? 요 다음 유리수는 뭘까?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전,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상한 하한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실수의 조밀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하는 내내 활용되는 대표적인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열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